이 책이 꼭 필요한 순간. 하나, 사람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을 때. 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셋, 사람들을 손쉽게 설득하고 싶을 때. 넷,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다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을 때. 여섯,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알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인간관계의 정석과도 같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인간관계. 워낙 많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단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을 지나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심 혹은 대놓고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대하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의 욕구를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론의 시작을 바로 인간관계를 통한 인정의 욕구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정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의 성공, 그렇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는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컨설팅을 해준 많은 이들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설마 그러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수긍을 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죠.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단순하다고?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명쾌한 진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짧게 전달해 보자면 옳고 그른 것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잠깐의 만족만을 가져올 뿐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다. 잠깐만 힘이 들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윈윈을 도출해낼 수 있다. 1920년대 데일 카네기가 쓴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 인간관계의 진리를 21세기에 들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더욱 희소성이 있으며 더욱 가치 있다. 필요한 건 인간관계를 통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예스24의 도서삼팀 이도현님이 쓴 리뷰의 일부인데요. 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서 소개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판된 세계 각국의 자기계발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온 책들도 부지기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가장 독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관계론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이 책의 내용이 전달하는 간결함에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나 곁에 두고 자주 펼쳐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읽히기에 쉽게 책을 만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중요 포인트였다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에 이 책에는
어려운 전통 심리학 또는 인문학적인 이론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기에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데일 카네기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을 남겼는데요. 그의 제안대로 이 책을 잘 활용한다면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데일 카네기 본인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9가지 제안이 무엇인지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그 끝에 소중하게 받아들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사서 K가 소개해드린 짧은 글로 데일 카네기가 전달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함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후기를 통해서 책에 관심이 혹은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마냥 읽기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의 가슴속 어딘가를 울리는 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미국에서는 20만 종이 넘는 책들이 출판되었다. 대부분은 끔찍하게 지루했고 많은 책들은 상업적으로도 실패했다. 많은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규모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 출판사 사장은 75년간 책을 펴냈지만 지금도 8권을 내면 7권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내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책을 더하는 게 무모한 노릇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왜 굳이 읽어야 할까? 둘 다 좋은 질문이다. 지금부터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려 한다. 나는 1912년부터 뉴욕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왔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다. 과정의 목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성인들을 가르쳐서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즉석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침착하게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나는 이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일상에서 업무적 그리고 사무적으로 교류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또한 나 자신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러한 능력과 예력이 없었나를 생각하면 오싹할 지경이다. 이 책과 같은 책이 20년 전에 내 손에 들려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운 책이었을 텐데 말이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자신이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도 건축가라도 엔지니어라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카네기 재단은 교사 발전 프로그램을 후원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연구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후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행했던 추가 연구들도 이 사실이 옳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심지어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지식은 금전적인 성공의 15%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었다. 수년에 걸쳐 나는 필라델피아의 엔지니어스 클럽과 미국 전기기술사협회 뉴욕 지부에서 강좌를 개설했다.
아마도 1,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나의 수업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오랜 관찰과 경험 끝에 공학 분야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분야에서 최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학, 회계, 건축,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다른 전문직에서 주당 20달러에서 50달러만 지불하면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 시장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지식에 더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리더가 되는 능력, 직원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능력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전성기에 존 디 록펠러는 매슈 채 브러시에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와 같은 상품처럼 구매가 가능하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이미 개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25,000달러가 소요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곳은 코네티컷주의 메리든이었다. 이 도시는 모든 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미국의 도시이다. 그래서 조사 당사자들은 메리든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을 인터뷰했고 156가지 항목에 달하는 질문을 했다. 그 질문에는 당신의 직업 혹은 전문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육 소주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취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공부를 하며 어떤 과정에 가장 흥미를 느낍니까? 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성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사람이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등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 설문조사를 했던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 메리든에서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바로 그 강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실용적인 교과서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결국 한 권도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성인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가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책을 한 권이라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성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아직 없어요. 경험을 통해 나는 이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간관계 핸드북을 찾아보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강좌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책을 쓰고자 했다. 이제 그 책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한다.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어보았다. 도로시 딕스, 가정법원의 기록, 페어런츠 매거진, 오버스트릿 교수, 알프레드 아들러, 윌리엄 제임스 등 다양한 글들이었다. 거기에 더해 숙련된 연구원을 고용하여 1년 반에 걸쳐 여러 도서관에서
혹시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게 했다. 복잡하고 두꺼운 심리학 책을 힘겹게 한 줄 한 줄 읽어나갔고 수백 편에 달하는 잡지의 기사들을 뚫어질 정도로 꼼꼼히 읽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전기들을 뒤지며 모든 시대의 위대한 리더들이 사람들을 다룬 방식을 알아내려 했었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친 위인들의 전기를 읽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토마스 에디슨에 이르는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 읽었다. 시어도 르스펠트 한 사람에 대한 전기만도 100종이 넘었지만 그 모두를 읽었던 것도 기억한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든 시대에 걸쳐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려고 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발명가 마르코니, 정치가 프랭클린 루스펠트, 사업가 오원 영, 영화배우 클라크 게이블, 메리 픽포드, 탐험가 마틴 존슨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나는 짧은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짧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짧았던 이 이야기는 얼마 안가 1시간 하고도 30분이 걸리는 강연으로 확장되었다. 이 강연을 바탕으로 수년간에 걸쳐 뉴욕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 시즌마다 강좌를 개설했다. 나는 강좌를 듣는 사람들에게 업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접할 때 이 원리들을 실험해보고 그들이 겪었던 일과 성취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들려달라고 주문을 했다. 흥미로운 숙제였다. 자기 개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흡족해했다. 최초이자 유일한 성인을 위한 인간관계 실험실 말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책처럼 쓰이지 않았다. 이 책은 마치 아이들이 자라듯 성장한 책이다. 이 책은 실험실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성인들의 경험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우편 엽서 정도 크기의 일련의 규칙을 인쇄해 놓은 카드를 가지고 시작했다. 다음 시즌에 우리는 카드 사이즈를 조금 키웠다. 그 다음 시즌에는 낱장 인쇄물, 그 다음에는 일련의 소규모 책자로 매년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15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이 책이 나왔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리들에 대해 그저 막연한 이론이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들은 마치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원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뿌리채 뒤바뀌는 모습을 보았다. 예를 들어보자. 31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강좌를 들었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직원들을 닥달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해 왔다. 친절, 이해와 격려의 말과 같은 것은 그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리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 고용주는 자신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새로운 충성심, 새로운 열정, 새로운 팀워크 정신으로 가득하다. 314명의 적은 314명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강의실 앞에서 자부심에 가득 차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를 가로질러 가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직원들은 내가 다가오는 걸 보면 짐짓 다른 곳을 보는 양 했죠. 하지만 이젠 모두가 내 친구가 됐어요. 심지어 수위도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죠. 이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과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 원리들을 이용하면서 판매고가 솟구치고 있는 세일즈맨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빌어도 요지부동이었던 거래가 이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경영자들의 권위는 임금과 함께 치솟아 올랐다. 지난 시즌 강의를 들었던 한 경영자는 이 원리를 적용했던 덕분에 연봉이 $5,000나 올랐다고 이야기했다. 필라델피아 가스웍스사의 한 경영자는 직원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65살에 좌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진행했던 과정을 수강하면서 그는 좌천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으며 승진할 수 있었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여는 연회에 참석했던 아내들은 남편이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한 이후 전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내게 수도 없이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해낸 새로운 결과에 적지 않게 놀란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열의에 가득 찬 나머지 주말에도 개의치 않고 내게 전화를 한다.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수업 시간에 보고하기엔 월요일까지 남은 48시간을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이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한 사람도 있다. 새벽 3시가 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깨달아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 앞에 열린 새롭고 좀 더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에 흥분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은 물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저 새로운 이론이라면 신나서 얘기하는 세상 물정 모르고 교육이라곤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런 사람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노련한 미술품 딜러로서 교양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유럽 대학에서 2개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었다.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독일의 한 유서 깊은 가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호헨촐레른가의 여러 세대에 걸쳐 장교로 봉사했던 귀족 가문의 후예였다. 대서양 횡단 여객선에서 쓴 편지는 내가 말한 원리들을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나이 지긋한 뉴욕 사람이 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대규모 카펫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 나와 함께했던 14주 동안 대학 4년에 걸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된다고? 웃긴다고?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고? 물론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던 말들을 아무 말이나 동원해 가면서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들었던 말을 어떤 주석도 붙이지 않고 그저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보수적이면서 대단히 성공한 한 하버드 졸업생이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뉴욕에 있는 예일 클럽에서 대략 600명 앞에서 했던 선언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 정도만 깨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화해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하지 않아 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 총장 존 히브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당신이 이 책의 처음 세 장을 읽고 난 다음에도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길러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신에 한해서 이 책은 전혀 쓸모가 없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 사상가 하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행동을 위한 책이다.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 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만 하다고 선언을 했다. 멀루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곤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전기 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요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치 슐트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더치 슐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헌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시키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남 탓만 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어 루스펠트와 테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스펠트는 테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서 돌아온 루스펠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테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테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스당을 창당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태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두 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시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펠트는 태프트를 비난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태프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펠트? 태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펠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더라도 태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스펠트의 비난은 오히려 태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트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의 언론을 분노하게 했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엘크힐과 티보트돔에 있는 정부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져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폼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하버트 후버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탭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겐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보네리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에 조잡한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약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튼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꼽아 알려지지 않은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전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결투에 입회인들끼리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려 하지 않았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포토백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1963년 7월 사흘간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백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 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리곤 전보를 통해 오만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질렀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 미드 장군 귀야.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요한 걸 쓸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스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어쨌든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을 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펠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쳐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곤 한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그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마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 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 해야 되겠는가?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이었다. 그녀는 흑담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 배우인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라는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바로 그 미소이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어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무회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신의 관찰 결과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업계의 지도자는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라는 옛 격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저는 웃고 즐기며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남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일에서 모든 재미를 잃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나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스타인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그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다른 수백 번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 않았고 20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을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아내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2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납원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개인의 직원 중 호감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대해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 일에 밝은 증권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바로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인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팍 애비뉴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 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하죠.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 메리 피포드와 함께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가 남편이자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그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불행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녀는 35페이지 남짓밖에 되지 않는 소책자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쓴 하느님을 믿어보라를 대출해서 읽어보시라. 재미있을 것이다. 프랭클린 베트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하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은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밝히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그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인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이들은 당신이나 내가 오려서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속담을 만들었다.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선 안 된다이다. 상점에 대해서는 프랭크 어빙 플래처도 다음과 같은 따뜻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는 여성복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썼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미소의 가치.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소를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건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되죠.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그리고 훔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미소를 남겨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윌터 담로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이자 한때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제임스 블레인의 딸과 결혼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만난 이래로 담로시 부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담로시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예의입니다. 젊은 아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만큼 남편에게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걸걸한 목소리로 더러운 말이나 쏘내는 아내들로부터는 어떤 남자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낯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며 맙소사, 그 지겨운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의 편지를 열어본다든지 그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을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다. 다시 한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또한 헨리 클레인 리스너는 이렇게 말했다. 예의란 망가진 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문 뒤 정원에 핀 꽃에 관심을 갖는 마음 자세이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예의야말로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들 홈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사실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이 쓸쓸하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홈스는 말했다. 올리버 웬들 홈스는 그랬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판매가 부진했다. 윗사람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5시 15분 통근 열차를 놓쳤다.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족 앞에서 꺼내지 않을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어떤 무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무지는 우리와 다른 존재나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이다. 손님에게는 물론 사업상 파트너에게도 감히 소리 높여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별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개인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보다는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결혼을 누리는 평범한 사람은 홀로 사는 천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법이다. 러시아의 문호 투르네게프는 세계적인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어딘가에 내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올지를 걱정해주는 여성만 있다면 이 모든 천재성, 이 모든 책들은 다 버려도 좋겠소.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앞서 말했듯이 도로시 딕스는 결혼의 반 이상은 실패라고 믿는다. 하지만 폴 포페노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포페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은 자신이 뛰어드는 어떤 사업보다도 결혼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식품점을 여는 사람들 중 70%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사람들 중 70%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로시 딕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결혼과 비교하면 탄생은 우리 삶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죽음도 사소한 일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쏟는 만큼의 노력을 왜 가정에서 성공하는 데에 기울이지 않는지는 여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족한 아내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혼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생각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저 운에만 맡기고 운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왜 남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에도 상황을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만들면 어떤 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마디 돈 들지 않는 칭찬만 던져주어도 예를 들어 아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만 해도 아내는 한 푼도 함부로 쓰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작년에 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이야기하면 그녀가 올해 나온 신상품에 눈도 돌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 키스를 하면 아내의 눈을 감게 만들 수 있고 입술에 키스만 하면 아내의 말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주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아내와 싸우고 나서 그 대가로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녀에게 새 옷과 차와 진주를 사주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화를 내야 할지 역겨워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